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비임신기에 혹시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했을 경우에는 임신 시 더 추가적으로 비타민 E의 섭취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비타민 E 충분 섭취량은 비임신기 여성과 같은 양이라는 거. 근데 이제 이런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어떤 항산화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임신과 관련해서 이 비타민 E가 부족했을 때 유산이라든지 태반조기 박리 등의 어떤 그런 증세를 가지고 온다라는 보고들이 있긴 하대요. 그런데 실험에서 확실하게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재현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태반을 통해서 비타민 E가 크게 이동해서 이동을 했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비타민 E의 어떤 섭취량은 비임신 여성과 같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균형 있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그러니까 여성이었다면 임신을 했을 때 비타민 E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 그다음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비타민 K 역할이 간에서 프로트롬빈을 합성하고, 또 하나 비타민 K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혈액 응고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으로 인해서 비타민 K가 필요량이 증가되거나 또는 임신한 엄마의 비타민 K 농도가 변화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비임신 여성과 같은 양을 먹는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수용성 비타민 볼게요. 수용성 비타민의 첫 번째 티아민인데요. 티아민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 중에 모체와 태아의 체 구성 성분의 증가, 당연하죠. 이것들이 증가하고 또 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티아민의 필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증가량은 이 임신 초기에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증가한 양을 계속 채워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티아민, 모체 조직과 이런 태아 성장에 필요한 티아민 양을 에너지 증가분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여기는 권장 섭취량 나와 있잖아요.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는 티아민이 여기 보시면 비임신부가 1.1일 때 임산부는 0.4 추가돼서 1.5mg 하루에 이 정도 권장 섭취를 하고요. 평균 필요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필요량은 1.3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신부 일반 사람이 1.3을 봤을 때 임신부는 1.5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티아민은 도정하지 않은 곡류라든지 돼지고기, 두류, 우유 등을 통해서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하는 기간 내내 티아민은 이런 곡류 부분이나 돼지고기나 우유를 통해서 부족하지 않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 2-9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의 권장 섭취량을 정리한 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리보플라민 볼게요. 리보플라민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티아민하고 똑같아요. 태아가 조직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이 요구량이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신 시에 이 리보플라빈이 부족하다 그러면 유산이나 조산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족해서 태어난 아이는 성장하면서 발육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태아와 모체를 위한 평균 필요량, 임신했을 때 평균 필요량은 1.3mg이에요. 하루에.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1.6mg.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권장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하루 1컵 이상의 우유를 강화빵이나 곡류와 함께 섭취해 주시면 좋고, 그 밖에 혼합식으로 된 음식물을 섭취하면 충분히 이 하루에 필요한 1.6mg은 섭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리보플라빈은 우유만 좀 꾸준히 드셔도 부족하지 않게 채울 수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임신하기 전에 이렇게 피곤하거나 조금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이 자주 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보플라빈 제제를 먹기도 했는데 이제 임신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조금만 부족하면 입병이 오고 이랬는데 이게 부족해서 아이한테 영향이 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임신했을 때는 하루에 우유를 꼬박꼬박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정도 우유만 먹어도 우유만 꼬박꼬박 먹었어도 충분히 채워졌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 잘 확인하시고, 세 번째 니아신. 니아신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임신기에는 이 니아신이 트립토판으로부터 니아신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필요량도 높아지면서 임산부의 니아신 필요량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신기에 일단 니아신의 전구체인 트립토판이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비율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전환된 니아신도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니아신이 부족했을 경우에 이분 척추라든지 또는 구강 안면열의 어떤 부작용, 그렇죠, 이런 위험률이 높게 나타나는 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의 중요성이 아주 높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필요량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얘는 특히 이제 아미노산 대사하고 관련이 깊은 그런 비타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백질 대사가 항진하는 임신기에는 요구량이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식품으로는 생선, 육류, 가금류, 동물의 내장, 전곡류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권장 섭취량이 2.2mg이에요. 하루에.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표로 갈까요? 표로 가보시면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이런 것도 쭉 보시면 지금 제가 금방 설명했던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여기 합쳐서 권장 섭취량이 2.2조. 비타민 B12 빼고 요렇게 여기까지 잘랐을 때 상당히 다른 비타민에 비해서 얘는 18 정도 되네요. 니아신 근데 이제 그람수가 다르죠. 이거는 얘는 지금 니아신 당량이니까 얘 빼고 여기 보시면 티아민, 리보플라민, 비타민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비타민 B6가 높은 권장 섭취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단백질 대사 때문이다. 단백질 대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얘가 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같이 추가적으로 요구량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육류, 가금류 이런 거 이제 단백질 식품, 생선 이런 걸로 드셔주시면 충분히 단백질 대사에 도움을 주면서 부족하지 않게 비타민 B6를 섭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엽산입니다. 엽산은 사실 이제 엽산은 저희가 다르게 쉽게 말하면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소에 보건소에 가면은 이제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출산을 준비하거나 임신한 임산부에게 엽산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엽산은 태아의 성장과 태반 조직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되어 있어요. 교재 53페이지에 보시면 이 엽산은요, 우리 엽산이 하는 역할에 엽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유의 기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신경관 손상은 그쵸? 신경관 손상 태아의 신경관 손상이요 수정 후 28일 이내에 태아의 신경관이 다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수정 후 28일 이내에 엽산이 혹시 부족하면 중추신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세포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태아의 신경관 표피 조직이 제대로 다치지 않아서 신경관이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기형이 이제 결국엔 무엇 때문이다? 엽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신경관 손상의 70%는 임신 전과 임신 초기에 충분한 엽산 섭취로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금방 설명한 게 이거 그림 2-10 엽산 결핍으로 인한 신생아의 신경과 송산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수정 후 아까 며칠이라 그랬죠? 28일. 이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를 하려면 임신을 이제부터 계획하려고 하는 여성이나 부부 또는 이제 임신을 한 걸 바로 알았다면 그 초기에 엽산을 잘 섭취해 주시면 충분히 이거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서 지금 앞으로 향후 6개월 이내에 임신을 하려고 한다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미리 먹어주는 것도,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여자만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아빠가 되실 분하고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산부의 엽산 섭취량이 이제 부족하면 모체의 적혈구 엽산의 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면은 뭐가 생길까요? 그죠? 여기 나왔네요.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 발생하기 쉬워요. 결국에는 적혈구의 엽산 농도가 떨어지면 빈혈 만들어지고요. 또 혈장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올려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여요. 그래서 은근히가 아니고 엽산이요. 엽산이 부족했을 때 오는 초래되는 것들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유산, 태반 조기 박리, 저체중아, 신경관 손상 등의 태아 기형을 초래한다는 거. 엽산 아주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신혼부부에 엽산을 선물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좋은 선물로 하나 여겨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지원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원을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알아서 또 잘 엽산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엽산이 또 하나 정신병원에서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우울증 치료에 엽산이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엽산이 참 많은 역할을 하는 영양소구나 제가 또 알았어요. 이제 특히 임신기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고, 여기 엽산의 함유량이 높은 식품들을 보시면 대두나 녹두 등의 두류에 많이 들어있고, 또는 시금치, 쑥갓 등의 푸른잎 채소, 그 다음에 김, 말린 다시마 등의 해조류, 또는 과일로 봤을 때는 딸기, 참외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 엽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아마 이 엽산이 흡수율이 또 달라요. 그 교재에 좀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건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식품만 갖고는 100% 흡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엽산 제제를 임신 초기,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2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태아가 성장함에 따라서 얘도 같이 동반 사용량이 증가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행히도 얘는 모체가 섭취한 비타민 B12가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아주 빠르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족해서 열심히 먹었으면 또 이렇게 태아한테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이 비타민 B12가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섭취한 엽산 있죠. 이 엽산이 활성형으로 전환하는데 활성형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내가 엽산을 충분히 먹었을 때 그 엽산이 내 몸속에서 충분히 흡수되고 활성형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얘가 필요해요. 그럼 똑같이 얘도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거대적 아구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 B12도 권장 섭취량이 비임신기 때보다 한 0.2mg이 추가된 걸 표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B12를 좀 적절하게 드시려면 동물성 식품이 풍부한 식사를 좀 하시면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했더니 임신 기간 중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던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비타민 B12 결핍을 조금 보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충분히 이게 부족하게 먹었다 보니 이 동물성 식사를 좀 안 하다 보니까 분명히 모체가 섭취한 이 비타민 B12가 태반을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걸 부족하게 먹었기 때문에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갈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신 산모에게 태어난 영아가 결핍을 보이더라. 그래서 채식주의자인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병원에 이제 의사쌤한테 얘기해가지고 비타민 B12 보충제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B12 강화식품, 그러니까 동물성이 아닌 걸로 잘 알아보시고 충분하게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채식주의자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단 아이가 비타민 B12가 부족했을 때 어느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제라든지 강화식품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체의 비타민 B12 결핍은 영아의 중추신경계에 손상 줄 수 있고 엽산하고 거의 유사하죠. 엽산 부족, 그렇죠. 엽산을 부족하게 먹었을 때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엽산을 활성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약간 그렇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창과 방패 아니면 뭐 이렇게 찰떡궁합식으로 같이 가야 되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조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도 무시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는 우리가 피부나 힘줄, 뭐 골격의 기질, 단백질 구조를 이루는 어떤 결체 조직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를 하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 화장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비타민 C 세럼하고 같이 쓰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세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화장품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그런 결체 조직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콜라겐 합성에 이 비타민 C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로 봤을 때 태아의 뼈라든지 아니면 그쵸 결체 조직 형성하는데 비타민 C 반드시 중요해요. 충분히 섭취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비타민 C는 아시다시피 친수성 항산화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아를 산화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감귤류 같은 어떤 식품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외의 것으로 더 보충하기에는 그닥 불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태아의 산화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의 분비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도 해주고 금방 말씀드린 항산화제로부터 태아를 산화적 손상으로 보호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타민 C의 권장 섭취량은 일일 110mg이에요. 그래서 비임신 여성보다 한 10mg 정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뭐 귤 한두 개만 까먹어도 이게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모체로부터 태아로 이동되는 어떤 비타민에 대한 근거 자료는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 태아의 이런 산화적 손상으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계열병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막 과하게 굳이 챙겨 드실 필요는 없는 게 비타민 C라는 거. 그래서 과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막 억지로 뭔가를 막 귀한 걸 찾아서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쉽게 구할 수 있고. 이제 비타민을 어느 정도 봤고요. 이제 다음 무기질이에요. 무기질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칼슘인데요.
칼슘은 이제 체내 칼슘은 주로 어디에 유지가 됩니까? 존재합니까? 그죠? 뼈에 많이 있고, 또는 어떤 칼슘이 몸속에서 체내에서 어떤 신경의 자극을 전달하고, 또 근육이나 혈관의 수축 또는 이완 이런 것들의 어떤 생리 기능에 관여를 하는 게 칼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기준은 몸속의 어떤 칼슘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칼슘 추정량 또는 칼슘 흡수율을 고려해서 설정이 된다라고 해요. 임신기에는 사실은 태아가 성장하고 발육하고 또 우리 모체 조직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칼슘 필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 54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어요. 태아는 태아의 골격 성장이 최대를 이루고 치아가 형성되는 임신 말기에 대부분의 칼슘을 태아 체내에 축적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태반은 240mg의 칼슘을 매일 흡수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흡수가 필요하다는 건 이만큼을 섭취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칼슘 흡수한 걸 축적량으로 환산을 했더니 하루에 160mg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 비해서 이 어떻게 보면 임신 기간에는 한 70% 정도밖에 흡수를 못 한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그 평상시에 칼슘 섭취가 낮은 사람들은 이제 70% 흡수율을 보이는 걸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부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칼슘이 부족했을 때 모체의 골격도 당연히 유지하기 어렵고 또 임신성 고혈압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섭취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표 2-10은요. 임산부의 무기질 권장 섭취량을 칼슘인 마그네슘, 철, 아연, 요오드 이렇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칼슘 같은 경우는 비임신부가 일일 700mg인데요. 임신부는 따로 추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필요량에 따른 필요량이 이만큼 늘었지만 흡수율이 증가해서 어떤 생리적인 반응이 그 흡수율 증가 등의 생리적 적응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산부가 칼슘의 필요량이 증가하지만 그 필요량이 증가하면서 흡수율도 증가되는 그런 생리적 반응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어떤 비임신부 평소에 한 70%를 섭취했다면 굳이 임신부에 추가하지 않아도 이만큼의 섭취로도 이제 축적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칼슘을 그 뭐라 그러죠? 부족하게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반인들도 칼슘 섭취에 좀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부족하지 않게끔 신경을 좀 쓰는 건 좋겠죠.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의 위험 인자로 칼슘 부족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과하게 드시진 않아도 충분한 섭취가 요구된다라는 거. 이것도 2020년에 제시된 이제 자료예요. 그다음 철 볼게요. 철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임신기에 증가되는 요구량이 증가되는 무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철의 부족은 모체의 빈혈과 또 뭐라 그랬죠? 심장마비 또는 심장 비대 또는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분만 시 출혈과 산육기 회복이 지연된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이제 철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임신 후반기에 태아에게 여기 임산부에게 빈혈 예방을 위해서 철 정제 복용을 종용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임신 후반기에 태아의 헤모글로빈 생성이라든지 체내 철을 축적하거나 또는 분만 중에 이런 출혈 손실량을 고려한 임신 중 철의 권장 섭취량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시 앞으로 표에 가서 철이 여기 보시면 임신부는 비임신부가
권장 섭취량이 14인데요. 임신기에는 10이나 추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임신부는 하루에 얼마를 먹으란 얘기예요. 24mg을 먹으란 뜻이에요. 이게 권장 섭취량이에요. 그런데 24mg을 사실 24mg의 철을 식사만으로는 충족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임신 중반기나 후반기, 그러니까 3분의 2분기나 3분의 3분기 그쯤에는 이 철 정제 있죠. 얘가 이제 권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mg을 먹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빈혈 예방을 위해서 이제 복용을 종용이라는 말은 좀 약간 이제 그죠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건데 예방을 위한 게 아니라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 그런 뭐 임산부는 좀 먹어줘야겠죠. 근데 이것도 장기간 먹으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 어느 정도 딱 충족되면 그만 드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족해서 빈혈이 오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아마 피 검사하시고 빈혈 검사하신 걸로 빈혈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 보충제가 정말 먹기 싫다, 먹고 싶지 않고 난 절대적으로 식품으로 철을 먹을 거다 그러면 간이라든지 육류, 달걀, 도정하지 않은 곡류와 빵,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 콩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잘 드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철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는 이제 철이 강화된 시리얼도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 찾으셔가지고 좀 철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이제 감귤류라든지 육류 있죠. 이런 것들도 BM철의 흡수 헤모글로빈 안에 철 있죠. 그 흡수를 촉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는 것도 철 영양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24mg을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철 제제를 먹기도 한다라는 거. 이제 저도 첫째 때는 조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먹기가 좀 이렇게 아주 먹을만 하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만큼 어느 정도 먹으라고 하고 다시 피검사 해가지고 빈혈 수치 없어졌다 해서 이제 중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